미국처럼 주요 채무국이 채권국에 대한 부채를 자국의 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채무국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자본 개정과 무역 수지 개정에서 둘 다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5년 후반까지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거대한 차입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1985년 일본은 미국에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를 빌려주고 있었는데 부채가 미국 통화이므로 채권국으로서는 소유한 채권의 가치가 쉽게 저하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대 농업 및 임업 수출국이고 일본은 수입국이어서 미일 무역 수지 불균형의 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또한 특별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무역 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수출 촉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는 5년 동안 정체하고 있고 실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종신고용제도와 경직된 연공서열 임금체제 그리고 실업보험의 부재가 그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즉각적으로 처할 수 있는 대량 실업과 같은 위험보다는 미래의 손실을 초래할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공여를 선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이고 이것은 해외 차입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구 사람들이 유독 일본의 수출에 대해서만 극도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적대적 무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공식화한 국제무역의 최초 모델은 상호 생산 불가능한 물품을 교환하는 보완적 무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역은 승자만 있는 무역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 경제의 성장 부문은 선진국들 사이에 경쟁적 무역의 모습을 타냈습니다. 이는 상대 국가의 자국에서도 생산 가능한 유사한 제품들을 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은 승자와 패자가 모두 있는 무역입니다. 그러나 적대적 무역을 하는 경우는 양국 모두 패자가 됩니다. 적대적 무역의 경우 수출국의 제품들은 수입국의 구매력을 전혀 보충해주지 않고 수입국의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동종 제품들을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입국 제조업체들을 위한 대체 시장은 창출되지 않고 구매력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적대적 무역은 심지어 수입국의 소득 감소로 수입국의 소비자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대적 무역은 무역 보복을 부추겨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쟁적 무역이라는 건강한 조직 세포를 죽이지 않고 적대적 무역이라는 퇴행성 질병을 치료하는 대책을 찾는 것입니다. 슌페터와 케인스는 정치적으로 종종 대조적이었는데 슌페터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케인스는 진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는 그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말합니다. 먼저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의 이단으로 신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케인스 이론의 기원은 자유시장에 대한 애착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정치인과 정부를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케인스의 경제학 체계에서는 화폐와 신용으로 구성된 상징 경제가 실물 경제가 되어 재화와 서비스가 화폐와 신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슌페터는 자유시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전 경제학의 불신론자로서 혁신을 기업가 정신, 즉 오래되고 진보한 곳에 투자된 자원을 새롭고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경제학의 본질이라고 간주하였고 창조적 파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혁신을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변수이고 경제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케인스보다 재능이 뛰어나고 기발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슌페터는 평범한 인물로 보이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현대에까지 유효한 이론을 오래전의 지혜로 주장한 인물입니다.